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인데요. 자, 홍건적과 왜구라는 건 일단은 홍건적이라고 하는 건요. 이 적자는 도적적자입니다. 도둑. 그러니까 홍건적은 말 그대로 뭡니까? 붉은 수건, 붉을홍의 수건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수건을 맨 머리에 붉은 수건을 맨 도적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10만 명 이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도둑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도둑들이었고요. 왜구는 뭐 지금은 일본이겠죠. 일본. 그런데 이때 홍건적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원나라에서 명나라 교체기에 그 혼란상 때 나온 대규모의 도둑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때 당시 동아시아는 굉장히 혼란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도 이렇게 왜구, 먼 바다까지 와서 침략을 했던 거는 일본 내부가 굉장히 혼란해서 살기가 힘들었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이때가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의 그 사이, 가마쿠라 막부가 망하면서 무로마치 막부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혼란상 때 일어난 왜구의 침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아시아가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이 다 혼란상이니까 고려는 공민왕 때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자주 받게 됩니다. 자, 홍건적은 한족이 농민 반란군인데 이때는 원나라가 지배였으니까요. 그래서 원이 약해진 틈을 타 그 일부가 고려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건적의 침입으로 한때 개경이 함락되어 공민왕이 복주, 안동으로 피난을 가야 할 만큼 피해가 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대규모 해적인 왜구의 침략도 심각하였다. 왜구는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과 개경 근처까지 침입해서 큰 피해를 주었다는 특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향으로 고려의 세금을 운반하는 길이 끊어지기도 하였다. 고려는 적극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는 과정에서 활약한 최영,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 박스들은 백성들이 신망이란 뭡니까? 백성들이 지지를 얻었으며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뭡니까? 고려의 어떤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조선을 만들 수 있는 그 강력한 무력적 기반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진사대부에게 성균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신진사대부 박스치고 얘네들은 유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 유학 교수님들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 성균관은 유교 대학이고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이라는 학교에서 이제 유학을 배웠던 건데 이때 유학은 주로 성리학을 말합니다. 성리학.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전에 올드 유학이 있겠죠. 올드 유학을 우리가 주자학이라고 하고요. 이 주자학은 글자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라고 하기에는 생각, 사상 이런 게 굉장히 약했던 게 주자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자학으로 같은 유교긴 하지만 어떤 개혁 사상,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학문을 위한 학문이지 현실에 적용을 해서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주자학이 약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민왕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성균관을 새로 정비하고 이색, 정몽주, 정도중 등을 성균관의 책임자 및 교관으로 임명하였다. 자, 여기서 이색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요, 그 원나라 간섭기 때 그 고려의 왕자들은 왕으로 오르기 전에 다 필수적으로 원나라, 몽골로 잡혀가서 거기에 인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려 왕자가 가니까 신하들도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 신하들 중 하나가 바로 이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색이 그 신유교, 유유학이었던 성리학의 책을 보게 된 겁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올드 유학보다는 조금 더 실용성이 강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정몽주, 정도전 등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신진사대부들에게 성리학이 쭉 퍼지게 됩니다. 성리학, 유학을 공부하면은 과거 시험을 쳐서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진사대부들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탐구하고 고려사회를 개혁해 나갈 정치 세력으로 드디어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민왕 때 진행된 유학진흥과 성균관 정비를 영향으로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러니까 공민왕이 바로 유학을 밀고 성균관을 정비하면서 결국에는 공민왕 시기 때 신진사대부라는 유학자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들은 대체로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로 진출한 사람들이었다.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 박스, 성리학인 유학입니다. 유학을 공부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였고 세상을 경영하여 백성을 구제한다는 목표로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거를 실제
현실에서 적용을 해서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들은 문란해진 고려의 정치제도, 불교의 폐단, 불교의 문제, 불법으로나 농장 등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비판 대상에 불교가 포함이 됐던 겁니다. 불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 고려 때까지 오래된 그 유학인 주자학 같은 경우는 글자놀이니까 사상적인 면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런데 유학이었던 성리학은 생각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이 사상을 이제는 사상적인 면도 유학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사상적인 면에서 어떤 생각적인 면에서 불교를 같이 가져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불교의 폐단, 불교의 문제와 불법으로 난 농장 등을 비판하면서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는 원이 약해지고 명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대부분 원보다는 명과 명나라와 친하게 지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이 개혁사를 청구하여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 발악이 굉장히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다. 위화도 박스. 최영이 나이가 되게 많거든요. 최영이 72세인가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였잖아요. 우왕이 사위고 최영이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 이 사람이 장인어른이에요. 나이가 이 사람은 20대거든요. 이 사람은 70대. 우왕을 사위로 맞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왕이 자기의 배경이 되어줄 어떤 군사적 군사적 배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왕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최영이 자기 딸과 우왕을 결혼시키게 된다. 명은 원을 북으로 몰아낸 후 고려가 회복한 천령 이북 땅을 자신들이 지배했다고 고려에 통보하였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원나라를 북으로 몰아내긴 했지만 원나라의 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원나라와 명나라가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명나라 입장에서는 원나라가 이미 고려의 땅을, 천령 이북 땅을 이미 100년 이상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나라의 땅은 곧 뭐예요? 명나라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뭡니까? 야, 우리가 원나라 몰아냈으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던 뭐예요? 원나라 땅을 왜 너희들이 차지해? 원나라 땅은 우리 땅이야 라고 한 겁니다. 고려 우왕은 반대를 하고 최영을 최고사령관으로 삼아 요동정벌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최영이 두 가지 오판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가족이 된 거. 장인어른으로서 가족이 된 게 가장 큰 원인이 문제고, 두 번째는 요동을 보내면서 고려 전군을 파견한 거거든요. 고려 전군. 근데 고려 전군을 파견을 하면서 좌군, 우군으로 두 개로 군대를 나눕니다. 군대를 나누면서 한쪽은 조민수, 그 다음 한쪽은 이성계를 옹립을 하게 되는데, 조민수를 믿은 거죠. 그런데 이때 원래는 최영이 자기가 군대를 끌고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우왕이 장인어른, 난 믿는 게 장인어른밖에 없는데 장인어른이 거기 가면은 내가 누구 믿습니까? 하면서 우왕이 말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왕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실수를 해서 전군을 내보내면서 최영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가장 큰 패착이었죠. 그러나 이성계는 그래서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반대하였지만 최영이 지수로 군대를 이끌고 요동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을 해서 결국엔 뭡니까? 조민수를 설득을 해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우왕을 내쫓고 최영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 1388년입니다. 이 사건을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고려사회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려사회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러나 신진사대부 사이의 왕조 교체를 둘러싸고 고려왕조 유지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대립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신진사대부들이 공부하는 과목이 뭡니까? 유학입니다. 유학. 유학이긴 한데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충효거든요. 충효. 근데 충하고 효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황제가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백성들을 자식이라고 보통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인 황제나 왕한테 충성을 다 바치는 거, 그리고 잘해드리는 거, 그게 충이고 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학의 과목으로서 보면은 뭡니까? 부하였던 이성계가 우왕의 명을 안 듣고 오히려 우왕을 쫓아내고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초를 어긴 게 돼요. 그러니까 신진사대부 입장에서는 이성계는 반역행위였고 이 반역행위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진사대부들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 공부하는 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 충효를 저버리는 이성계가 어떤
고려를 임금을 배신하는 행위였고, 그리고 이 창왕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우왕은 왕위에서 내리는데 창왕은 아무 잘못이 없었거든요. 이제 막 왕이 된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을 옹립하는 거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저항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으로 신진사대부가 나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대세는 이성계의 조선 왕국 건국으로 가고 있었고요. 대세가 계속 굳어질수록 사람들 이성계 쪽으로 합류를 하는 신진사대부들이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